예, 방송에 받은 이제 북광주 상승문화센터 대표 박성남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 그대로 세계 석학들이 전하는 동북아 고대사와 동학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오늘 좀 영상을 좀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허락되는 데 선에서 최대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전문적인, 그동안 이제 1회부터 4회까지는 주로 이제 원전을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봐가지고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해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39년 일제강점기에 중앙에 뛰어 돌아가려면 독립운동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독립이후의 후손인데요. 해야죠.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인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거의 와서 한국의 문학이나 정서 같은 걸 가르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했어요. 저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부정부패에 맞섰을 때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이나 그런 거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친일 행정을 내가 할 것 같다 아니다? 아니에요. 네. 당장에 뭐 뽑혔는데 죽고 말 것 같은데요. 네, 잡혀 죽는 건 되는데 자살은 안 할 것 같아요. 알바 아니. 청식 개명을 안 하면 식량 배급이 안 돼요.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멀리 숨어서 멀리 있어요. 농사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아니고 이름만 바꾸면 받으러 오겠습니다. 저 하나로 이제 집안 사람들의 생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이름을 바꾸고 가족들한테 쌀을 주고 그냥 자살을 하거나 그럼 약간 친일을 선택하기는 왜냐면 제 전공이 사업가라서 네. 현실을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장 굶어 죽는데 어떻게 그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가족이 힘들면 좀 생각해볼까? 저는 실제로 독립이후의 후손인데요. 정말 저는 그런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버님께도 교육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미코로 내가 이름만 바꾸면 10년 뒤에 강의상에 독립운동자 친일을 넘어서 우리 나라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 이런 게 너무 흐려져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너무 영향 받지 말고 근데 저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가유공 잠깐만요. 여기 저도 그래도 나라잖아요. 우리 나라인데 후손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그 마음 잊지 않고 얼마 전에도 그 영화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날 뻔했어요. 되게 할아버지도 저러셨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정신을 제가 또 이어받아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 수 없다. 뭐 정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아까 몇몇 사람들이 인터뷰 영상 보면 저는 그냥 뭐 자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그럴 수 있을지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요. 우리 오늘 오신 분들에게 역사는 무엇이다, 나에게 역사는 무엇이다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해볼 분이 혹시 한 분 정도 있을까요? 나는 나에게 역사는 무엇이다. 자, 우리 혹시 뭐 역사란 무엇이다 나에게. 예. 우리 민족의 족보라고. 우리 민족의 족보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역사를 이제 왜 알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읽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와닿을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장 먹고 사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역사라는 걸 알고 모르고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 듣다 보면 그에 대해 좀 생각을 분명히 좀 할 수 있는 일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선진국이 많이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많이 봤던 문양도 있고 회사 로고들입니다. 여기 뭐 벅스도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인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 이 수많은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예. 이 수많은 나라를 다 유대인이 운영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현재 보면 이제 하버드 대학의 유태인 학생 비율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 정도요. 미국 사회에서 초엘리트층을 형성하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힘의 원동력은 바로 역사 교육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로 이렇게 유태인 계열의 모임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모임을 가지고 끝나고 모이고 방학에도 모입니다. 모여서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들의 역사서는 성경이죠. 성경이란 역사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단합되고 또 그러면 서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서로요. 프랑스는 6세부터 18세 의무교육의 전체 과정에서 역사 교육이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역사를 자기네가 정리한 역사를 공부를 하고요. 또 그런데 비해 중국과 일본은 역사 왜곡으로 주변국의 반발을 묵살하면서까지 자국의 역사를 확장시키고 있고 또 그 왜곡된 역사를 그들의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지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역사 교과서를 대대적으로 지금 발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 국회의원이 가서 방문했다는 얘기를 듣고 반발하고 막 그랬어요. 그쪽 동네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땅을 너네가 왜 오냐? 너네 국회의원이 왜 오냐 이거죠. 자, 한번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은 제가 준비는 했는데요. 조금만 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이렇게 왜곡된 역사서에 대한 인정을 저희들이 반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비해 우리 상생방송 그리고 대한사랑에서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역사 콘서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환당의 콘서트도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알고 있는 역사는 건국의 역사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4시쯤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75% 정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군이 신화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75%가 신화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75%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곰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두 번째, 환웅이라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역사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 통해서 배달국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그 다음에 북부의 역사까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가서 내가 아는 것이 물론 이렇게 다 강의를 들었다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 참석하신 분들의 그것이 가치에 있겠지만 내가 설사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던 EBS의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뭐냐면
7명이서 이제 면접을 보는 상황을 설정을 했어요. 7명이서. 그 중에 6명에게는 미리 짜고 틀린 답을 대답하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이제 실제 실험자는 한 명이죠. 그 한 명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에 대한 걸 봤는데 좀 놀라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길이가 같은 게 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이 사람이 실험자예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네, 의자에 표정 잘 앉은 보세요.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 게 잘못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실력이 있고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예, 재밌죠. 예, 우리가 살면서 늘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과연 몇 퍼센트의 한국인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역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역사는 오늘 주제는 권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는 권력이다. 지금 총성 없는 동북아 역사 전쟁이 우리 동북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7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아시아 이상주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아시아 이상주의는 이홍범 박사라는 분께서 이렇게 이 책을 논문집 형태로 출간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게 출간된 학교가 하버드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소개를 잠깐 나와 있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명예장관, 키친 캐비넷이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동북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명예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도 자료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이 준비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미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대학의 역사학 필독서인 아시아의 이상주의. 이 책은 동학 농민운동과 같은 이상주의 운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풀어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민족이 중국과 일본의 뿌리라고 말하며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주체자라고 주장해 세계 역사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뒤 아시아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책의 저자인 재미교포 이홍범 박사를 키친 캐비넷 명예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궁금한 건 잘 못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스턴에 하버드대가 있잖아요, MIT하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버드대는 이제 50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도서관이 여기 있는 도서관이고요. 여기서 가보면 지하에 이렇게 이제 서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눈이 좋으신 분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빼놓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 보이십니까? 네. 예, 딱 어디 있습니까? 여기 딱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책이 그 하버드대에서 그 교양 과목 필수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고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작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예, 광주에도 몇 번 이렇게 오셨었는데요. 오셔서 강의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환단고기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가짜는 진짜라고 하고 진짜는 가짜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환단고 이게 진짜 얘기를 전하는데도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상승방송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준 거 한번 듣고 다음 아시아 이상주의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게 좀 6년 전, 7년 전에 나왔는데요. 이홍범 박사가 동경대학에 역사 정치학 공부하러 갔다가 그곳 교수들이 당신 동학을 공부해라.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를 알려면 동학을 알아야 된다. 거기 있는 일본 교수들이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유학에 원서를 냈는데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와라. 그래서 가서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 동학에 대한 연구가 또 잘 되어 있는 그 펜실바니아 대학을 이렇게 갔는데 거기 있는 모든 교수들이 자네는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말이야.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동학을 해라. 그래서 중국의 태평천국과 동학혁명을 비교해서 꼭 한번 책을 써보라고 말이야. 이 양반이 60대 중반에 마침내 이 책을 냈는데 한 40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책을 냈어요. 이 양반이 지지난달에 인하대학교 초청으로 왔다가 대전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 그 사무실에서 한번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 YTN에서 미래 포럼으로 이제 이분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 뭐 미래 정치 경제에 대한 뭐 그런 좋은 그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주장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문제냐?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역사 권력이 있는데 이 역사 권력을 지구촌의 이 선진국들을 보면은 이걸 정당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민족은 이 역사 권력을 전부 남의 나라에게 갖다 바쳐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미국은 유대, 청교도, 민주주의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그런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워싱턴이니 링컨 대통령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완더풀 한다 이거야.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야. 그걸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영국은 여왕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성공의 민주주의를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일본은 황국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천황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중국은 사망후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중화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에 있는 역사도 그 뿌리를 다 털어내서 외세 침략자들의 그 역사 말살한 그 내용을 그대로 추종한 노예상관에 허덕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바탕으로 해서 이 아시아 이상주의를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네. 자, 한번 그럼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어디에 있냐, 이런 화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이홍범 박사는 이렇게 여기 보시는 분들이 이홍범 박사님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에요. 단히 영어로 써 있지만 얼굴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카사넬리라고 하는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식민 역사에서부터 모든 걸 극복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식민사학에 있어가지고 모든 정리를 해주신 분이 바로 이 리브이 카사넬리라는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홍범 박사님에게 그런 이제 동학과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바로 힐러리 콘로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지금 사진을 제가 못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한국학연구소, 하버드라는 대학교 안에 한국학연구소, 이 한글로 좀 돼 있잖아요, 간판이. 그죠? 이 한글로 돼 있는 간판, 한글로 돼 있는 간판을 하버드 안에 처음 세우신 분이에요. 이거 한국이 아니에요. 하버드예요. 여기가. 네. 이분은 이제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님이세요. 와그너라는 박사님은 예, 이제 2001년에 돌아가시는데 부인은 또 이렇게 한국인이에요. 부인은 한국인이시고, 김남희 여사님이시죠. 김남희 여사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뭡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막 서로 치고받고 북론, 소론, 노론하면 싸웠다고 하는데 이분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이분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500년이라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잖아요. 막 휘둘리고 임금이 휘둘리고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은 족보를 연구했어요. 3만 몇 개 되는 그런 파까지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조선시대에 쉽게 말하면 벼슬 한 사람들이 어떤 보직을 했는가, 어떤 성씨들이 했는가, 이것까지 파악을 했던 분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한국학 초대 연구소장, 이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족보 연구의 대가입니다. 미국인인데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론 에건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 문헌에 대한 사마천 사기가 어떤 내용들이 잘못됐다, 그런 역사 왜곡의 기술하는 문제가 어떤 걸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좀 세신 분인데, 카메론 허스트라는 분인데, 요 보시면 이런 단어거든요. 글자가 잘 안 보일 건데요. I did it my way.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썼다. 뭐냐, 누가 뭐라 해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을 한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일본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이라는 역사는 부요족이 세웠다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는 부요족이 세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강의는 제가 다다음 주 20일 날 이 강의를 할 거예요. 이 일본에게 전수된 우리 고대 문화, 이런 거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쓴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이 책 제목이에요. I did it my way. 예. 자, 그리고 예, 이분은 이제 그 프레드릭 딕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 콘로이 교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 전까지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독일과 미국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교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얘들이 등치가 커지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도 한번 이기고 하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국의 등을 딱 찍은 거죠, 칼로. 그죠? 진주만을. 그때부터 일본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미국은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갖다 히로시마에 폭탄 넣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많은 내용들이 교수들, 뭐 이분은 이제 뭐 러시아와 동아시아 관계를 얘기해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맥더거널 교수님은 미국의 이상주의는 어떤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역사가 결국 어떻게 돼요? 미래 정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국제적인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론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런 연구를 한다, 이렇게. 참 우리하고 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당장이잖아요, 항상. 당장 눈앞에. 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도 맞지만, 그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일제 때 망했고 6.25로 또 한번 망했어요. 당연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서 나아가야 오리지널 선진국, 소위 말하는 강대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나간 일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추천서와 서문이 있고 이제 해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상생방송, 북광주 상생문화센터인데, 제가 한 번도 우리 상생방송에 관련된 주제는 한번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언급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수많은 공부를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제 6장에 보면은, 6장, 7장이네요. 여기는 C라고 썼는데요. 증산도이죠, 동학으로서의 증산도라는 챕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는 부분을 제가 우리 역사, 근대사를 이해하는 부분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천서, 아까 그 콘로이 교수가 이제 쓴 것인데요. 이상주의 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태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상주의가 있잖아요. 이상주의라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상주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단어만 따져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분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박사는, 이제 이용건 박사는 펜실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동경대학교의 학자들을 포함한 동서양의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태평충국, 중국의 태평충국과 그 다음에 당시 조선의 동학을 포함한 아시아 이상주의를 서양의 이상주의와 비교하여 연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서양의 이상주의는 뭡니까? 우리
청중분들이 들으셨을 때 서양의 이상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나 또는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주의와 비슷한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뭐 우리 2000년 넘을 때 밀레니엄 뭐 베이비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은 건데요. 그런 서양의 이상주의와 그러면 동양에는 어떤 이상주의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가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나아가고 있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이상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수많은 자료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의미는 우리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대한 기준으로 이 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현범 박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썼지만 이 책을 이해할 때는 누가 읽은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이제 말씀이죠. 제 얘기는요. 이 박사가 역사 및 그 의미를 세계화시킨 작업이 인류 역사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및 미래에 직면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추천서에 들어있는 중요 내용이죠.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본문 들어가면요. 첫째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세계는 테러 행위, 전쟁, 질병, 기후변화, 지진 같은 재난으로 점점 더 황폐해졌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매일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매일매일 듣죠. 근데 자 이게 자 여기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에 빠진 챕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빠졌냐면은 2003년에 미 국방부 보고서가 이렇게 폭로가 됐습니다. 2003년에 썼던 미 국방부 보고서가 뭐였냐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촌에 벌어지는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예측하는 보고서를 기후변화 보고서인데 그걸 어디서 썼냐면은 미 국방부에서 그것을 썼어요. 이때 참석한 사람 중 일부가 탑시크릿이었는데 그 내용을 미국 BBC 기자가 폭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영상을 담았는데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하니까 소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화면만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MBC 그 북극의 눈물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2010년 옛날에 나왔죠. 터마로라는 영화의 내용이 실제 현실로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2004년 업저버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20년 이내의 별은 기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고요. 이게 그 영국의 업저버지인데 MBC에서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폭로했던 기자이고요. 그 기사가 나오는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우려하게 되었다. 그 국가 안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방 보고서고요. 자, 잠깐만. 자, 이게 조금 여기서는 왔다 갔다는 안 되는군요. 제가 중요 장면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저버지 보도 내용이고, 향후 20년의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이어져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전 지구적인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아까 그 기자가 나오고요. (2010년부터) 중국 남부와 북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대가뭄이 시작되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황사로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의 기후는 더 춥고 건조해지고 바람이 많아져서 시베리아 같은 날씨가 지속될 것이다. 이게 그 보고서 내용이에요. 지금 읽는 게. 그 다음에 핵 에너지가 중요 에너지 자원이 될 것이며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 일본, 남한, 이스라엘, 이집트, 북한 등은 핵무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내용이죠.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래된 MBC 자료인데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핵무기를 보유하게 있게 됐죠.
자, 미 국방성이고요. 왜 그 미국 방송에서 그런 걸 보고서를 쓰게 되었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이 빙하라고 하는 MBC 뉴스였고요. 그래서 12명 기후학자에게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물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었다.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가상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 당시 이제 MBC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상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힘든 삶을 넘어서서 이렇게 좀 새로운 세상, 항구적인 평화를 모든 사람이 다 꿈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서양은 뭐냐면 서양의 이상주의는 종말의 세상이 오고 새로운 천국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게 서양의 이상주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 이상주의에 대해서 많은 비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본질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19세기 동아시아에는 두 개의 대규모 이상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라고 이제 본문 내용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한국의 역사는 이 운동들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는 태평천국, 홍수전이라고 들어보셨죠?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태평천국 운동. 다른가요, 혹시? 맞죠? 네. 태평천국 운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최저우라는 분이 이제 서거하고 나서 실제로 십여 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동학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1894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의 모든 연구는 홍수전과 태평군에게 영향을 준 유교와 도교, 그리고 그 고전에 영향을 미친 고대 한국의 이상주의 영향에 대해서는 무시를 했다. 기존의 연구가 그 중국에 영향을 주었던, 이미 그 전에 영향을 주었던 한국의 이상주의 영향에 대해서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석을 했습니까? 홍수전이 뭐에 미쳐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박사님 혹시 한 말씀? 예. 홍수전이 이제 기독교의 근데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딱 했다.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태평천국에 대해서 보다 이렇게 이 복잡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고전, 그리고 그에 끼친 한국의 영향도 살펴봐야 된다. 고대 한국의 문명은 4대 문명 이전에 존재한 듯하다. 4대 문명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이란 이집트, 중국, 또 뭡니까? 이렇게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명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배달국 시절에 잠깐 배웠습니다. 홍산 문명이라고 하죠. 홍산 문명. 그것이 이제 중국 만리장성 바깥에서 발굴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고대 문명들이 바로 이렇게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그다음에 수메르 문명, 기독교, 그다음에 태평천국 운동과 동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의 역사 기록학과 식민지의 유산이라는 제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민지 정부는 전통적인 사회 제도를 파괴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신 또한 파괴를 했다. 이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식민지를 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사와 관련해서 이상주의를 연구를 할 때는 식민지의 유산, 콜로니컬 레거시를 이렇게 극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유산이 남아있냐는 거죠. 그 식민지 시대에 유전된, 식민지 시대로부터 유전된 우리에게는 어떤 유산들이 있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자, 이 뭐죠? 적혀 있죠. 남대문. 자, 남대문이 맞습니까? 숭례문이 맞습니까? 숭례문이죠. 예. 근데 우리는 제가 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남대문이라고 하니까. 원래 숭례문 흥인지문인데 일제시대 때 원래 그 의미를 퇴색해버리고 방위만 뜻하는 동대문과 남대문의 의미를 격화시켜버리죠.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해서 이 건물들이 국보 1호, 보물 1호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 기토가 야마사 가등청정이가 남대문으로 지나갔다 해서 조선 총독부가 남대문을 보물 1호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1934년 8월 27일에 관보를 통해서 이제 160군의 지정문화재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제1호 경성 남대문, 2호 경성 동대문, 3호가 보신각중이죠.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에도 똑같이 그대로 남대문을 국보 2호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뭐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실제 당문안공께서 그 시대에 축조된 만이산 참성당 같은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역사를 위한 투쟁에서 한국은 거대한 영토와 역사 기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테라우치 총독, 이 초대 총독이고요. 사이토 총독은 3대 총독이거든요. 통치했던 시기인 1910년에서 1921년 사이에 일본은 20만 권이 넘는 한국의 역사서를 불태우고 파괴를 했는데, 그때 주로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끼쳤던 고대 사서들을 20만 권을 불태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책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가지신 분은 주역 연구소 하시는 분들 한 5만 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만 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한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되게 많은데 나눠져 있어가지고 합치면 5만 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책으로만 20만 권을 불태웠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뒤에 가도 나오지만은 한국의 역사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재밌는 영상 하나, 지난번에 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거 참 너무 꼭 봐야 되는 영상이라서 오늘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틀어보게 됩니다. お口に合いますかな。関東ではここが一番日本の味に近いと言われております。새끼 싹퉁물이 없게. 하야시コーヒーとは馬が合わなかった。同じ過ち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も我らは息を合わさんとですな。私は朝鮮人の扱いには手慣れたもので、朝鮮人は扱いやすい種子です。上さえしのげればしてね。雨一つでもやれば服従し、あとは持ち遅れてやればいい。 나라를 파르겠다는 자가 이리 송이가 없어서야. 조선나를? 됐고, 조선은 외난 호란을 겪으면서도 여태껏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죠. 누가? 민초들이. 그들은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부르죠. 이무진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으르민년의 의병이 되죠. 으르민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 시술 욕도 새끼들이 무슨 의병 갓나 새끼들이 그리 대단했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겠나? 그러니 문제잖아. 매국노 하나 초단해서 화를 풀기보다 그의 밑질 결과를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난 이무진년 내 손조들이 조선에게 당했던 수치를 방복할 생각이 없어. 의병은 반드시 화가 돼. 조선인들 민족성이 그래. 하야시코시가 헝거크 가라 돌아오를 때 립강기 대시를 뚫고 오를 거야. 장담하는데 조선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달려들어. 자, 그럼 지금부터 뭐로 해야 할까? 셋이 조선의 셋이 기선스런다. 민족성을 말살해야 한다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신을 말살해야 된다. 의병, 을미년에 의병이었던 사람은 또 의병의 자식들은 또 자손들은 또 의병이 되어 있다. 반대도 됩니다. 아까 있던 사람이 이완익이라는 사람이 극중에서 이름이 이가완익인데 그 사람은 요 극중대로 한다면은 그 선조도 임진왜란 때 길을 터줬던 사람일 거고 왜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뭡니까? 을사조약 뭐 이렇게 을사년에 있었던 조약 뭐 있었잖아요. 우리 보면 그죠? 뭐 정미년에 있었던 또 뭐 을사오적, 정미 뭐 칠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옆에서 뭐예요? 인주 들고 도장 찍어 손 들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신 DNA 구조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역사를 말살하려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역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용범 박사도 권력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초대 통독 테로우치 마사다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심어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영구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역사 연구이다. 핵심은. 두 번째, 사이칸 마코토 총독은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조선 총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에 부임을 했냐면 1919년 8월 달에 부임을 합니다.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3월 달에? 3.1운동이 있었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경술국지 10년 만에 저희가 다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쓰죠.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면 그 자료집에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 조선인들이 자기의 일과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민족권, 민중문화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들의 무의와 무능 악행들을 들춰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조선시대 어떤 싸움이라 당파 싸움이라 그 싸움이라는 형태로 해서 말아먹었다. 해서 야 우리 조상님들을 참 별로였다 라는 생각이 만들게 한 뒤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아 혐오증을 갖게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멋진 거 만들어낸 그런 인물 사적들을 딱 넣으면 아 역시 저걸 가야 되겠다. 저게 옳은 길이다. 실제 우리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은 정미 칠적들이 고중광 때 총을 겨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만 세상을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총을 겨누죠. 네. 이제 그런 이제 됐고요. 맨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간질하게 될 것이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실제 9월 12일 날 1945년 일제 폐망하고 나서 조선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가요? 그 후손이요. 아시는 분입니다. 그 집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731이라는 마크 보이시죠? 731이라는 마크 이제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731은 소위 말하는 일본에서 말하는 마루타 생체 실험 부대 번호입니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그리고 최근의 발언이죠. 다케시만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히 우리 일본의 영토라고 최근에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 잠깐 사이드로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독일과 비교해서 이 역사 반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에 독일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면서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사실 이 사진 자체가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방송에 나왔던 부분인데 투헬이라는 베를린 대학교 교수는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일과 일본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2015년에 있었던 이제 마르켈 총리하고 여기 이제 아베 총리의 이제 같은 회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는 화해를 위한 대전제다라고 이 총리가 발음하는데 이게 합성이 아닙니다. 실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땀을 딱 이렇게 한 것이 우연찮게 이렇게 참 절묘하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산입니다. 이 식민지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자, 동아시아의 이상주의와 관계 있는 한국의 고대사. 이 동아시아 이상주의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하나 놓고 들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 이상주의 뭡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 있습니다. 홍익인간, 제세이와 강명이세. 이게 동아시아 이상주의입니다. 이런 한국의 고대사를 학술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고대 한국, 중국, 일본의 자료들이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읽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다 그것이 한자로 적혀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한문도 다 이렇게 글자체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게다가 한국 정부가 한글 전용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문서를 해독할 능력을 갖춘 학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고대 한국의 자료를 소개하는 영어 학술서도 거의 없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요,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한번 서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은요, 자기네들의 왜곡된 역사를 전부 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매일같이 학술지에 싣고 매일같이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왜곡된 내용을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의 외 국가에 있는 대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은 이 식민지 유산의 덫을 극복하지를 못했다. 그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한국의 사학자들이 이병도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업을 닦았기 때문인데, 그는 전 동경제대 교수인 이만희시류, 금소령과 함께 일본을 위해 조선사 편찬위에서 활동을 했다. 조선사 편찬이라고 일본어로 적힌 이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일본어로 적힌 우리 역사서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37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916년도에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22년에 조선사 편찬 이름을 바꾸고, 25년에 조선사 편수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역사를 말살하는 가장 극중이 뭐냐면 역사를 새로 써버리는 거예요. 일본어